저는 트럼프 시대에는 트럼프의 그런 전략, 우리가 적극적으로 돈을 벌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 그러면 기업들이 상당히 유망할 것 같아요. 절대 멘탈을 잘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펀더멘털리 구조적인 이슈라기보다는 트럼프가 항상 얘기하는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구호를 사실 실현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볼 수 있고,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투자의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네, 안녕하세요, 신년기입니다. 트럼프 2기가 시작된 지 벌써 100일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뉴스를 보면 트럼프의 얼굴과 함께 관세, 그리고 바이든을 항상 욕하는 그런 화면으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사실 지금 전 세계는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도 안 좋지, 가상자산도 안 좋지, 채권 금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 금융상품 전반적으로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려서 주식을 저가 매수하는데 가장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트럼프의 이런 전략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계획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시장과 산업을 한번 분석해보고, 또 트럼프 2기에 주목하면 좋을 ETF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지난 11월부터 주식시장, 가상자산은 정말 랠리를 했습니다. 사실 뭐 잃을 게 하나도 없을 정도의 그런 이제 불장을 만들었었는데, 취임 후에는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실제 S&P는 한 6% 이상 하락을 했고, 나스닥도 10% 이상 하락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좀 플렉시빌리티를 보이면서 좀 반등을 했지만요. 가상자산 역시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빠지기도 했습니다. 1기 정부 때는 감세를 먼저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일종의 파퓰리즘을 좀 추구하죠. 트럼프 1기 때는 본인도 준비가 잘 안 돼 있었고, 본인의 세력을 규합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비해야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당근을 먼저 내놓은 다음에 국내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지지율이 높아졌을 때 중국을 때림으로써 본인이 원했던 정책을 좀 끌고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그렇게 성공을 못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트럼프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대통령의 낙선이 되고 지난 4년 동안 상당한 많은 준비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런 부분이 관세가 먼저 튀어나왔다는 것이 일단 첫 번째로 시장이 예상하지 못했던 점이고, 두 번째는 관세율 자체가 상당히 높다. 기본이 25%입니다. 과거에 이제 트럼프 1기 정부 때만 해도 실효 관세가 10% 미만이었거든요. 트럼프 관세 특징이 5, 10 이렇게 5와 0 단위로 이렇게 끊어진다는 것, 25% 다음에는 30%, 35%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바로 50%로 가버립니다. 결국 시장에 충격과 공포를 주고 있다는 점이 지금 현재 위험 자산들이 급락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관세 방향이 기존의 중국이 아니라 캐나다와 멕시코를 때렸다는 점이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그 협상의 기술을 보면 결국 남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충격과 공포를 줘야 되고, 이런 충격과 공포라는 프레이밍을 씌운 다음에 점차 양보를 받아내는 그런 전략을 써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그 원칙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트럼프의 이런 관세 정책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근본적인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지금 트럼프가 이 관세를 통해서, 어제도 현대자동차가 발표를 했지만 미국 국내에다가 공장을 지금 짓도록 유도하고 있는 정책,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정책, 그리고 낙후돼 있는 미국의 인프라를 해외에 있는 민간 자본을 통해서 구축하려고 있는 정책, 이 모든 정책이 관세라는 기존의 위협적인 무기를 가지고 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관세는 상당히 일시적이다. 이런 견지는 현재도 갖고 있습니다. 스파이는 ETF의 조상이죠. 1993년에 최초로 출시가 돼서 지금까지 오매불망 인기에 있는 상품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스파이라는 것은 이꼴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입니다. 미국이 결국은 제일 강한 국가로서 계속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는 뭐 트럼프 정부에서도 스파이가 가장 유망한 종목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면에는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의 전략이, 아까 관세를 얘기했지만 관세를 그렇게 세게 얘기하는 것은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전통적인 제조업의 부활입니다. 뭐 특히 이제 트럼프의 당선에 큰 영향을 끼쳤던 흔히 말하는 러스트벨트 지역, 오하이오주, 그리고 뭐 디트로이트, 그다음 펜실베니아,
뭐 이쪽에 있는 그 지역들의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것이 트럼프 2기에서 해야 될 가장 중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재정 적자에 대한 감축입니다. 우리가 흔히 트럼프 1기 때는 사실 재정 적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자체도 감세를 한 데다가 인프라 투자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재정 지출이 이제 들어갔었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 기존의 전통적인 공화당의 정책하고는 달랐지만 지금 트럼프는 많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라는 희대 천재를 내세워서 도찌라는 정부 효율부에서 지금 사람들을 많이 잘라내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계속 위헌이라는 그런 판결이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은 사람을 자른다고 해서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아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특히 트럼프 정부의 재무장관인 스콧 베센트가 현 정부가 초점을 맞추는 게 주가가 아니다. 1기 때처럼 주가의 등락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다. 오히려 우리는 장기금리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다. 이렇게 밝히면서 장기금리가 그들의 단기적인 포커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장기금리가 내려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선행돼야 돼요. 첫 번째는 경기 침체 우려를 일으켜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관세에 대한 충격 때문에 금리가 상당히 많이 내려갔어요. 트럼프가 지금 취임한 이후에 10년짜리 금리 자체는 30bp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연준이 장기 채권을 무진장 사주는 거예요. 즉 말해서 지금 현재 연준이 시행하고 있는 QT를 종료하고 다시 QE, 즉 양적 완화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런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장기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게 된다 그러면 트럼프의 정책은 바뀔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유가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이제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꼽고 있잖아요. 결국 이 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유가의 상승에 기인한 것이고 이 유가의 상승은 물론 중동의 위기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의 영향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탈탄소화로 가려고 했던 미국의 정책 자체가 좀 초기에 너무 서두른 감이 없잖아 있었다. 그러면서도 현재 많이 침체가 되어 있는 미국 국내에 있는 셰일가스 업체, 그러니까 시추 업체라든지 미드스트림, 그다음에 이 에너지를 저장하고 유통하는 업체들 중심으로 상당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러한 이 산업들이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의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스파이가 상당히 유력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고요.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드릴 베이비 드릴입니다. 팔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전 바이든 정부 때는 이 에너지 채굴, 특히 원유 채굴을 금지했었어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유가가 상당히 올랐죠. $100 이상 상승을 하고 결국 바이든 정부 때 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전략 비축률을 반 이상 풀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가 그 상징적인 예로 취임날에 그 연안 그리고 북극 연안의 채굴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현재 지금 잠자고 있는 미국 내 셰일가스 업체들에 대해서 채굴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사우디라든지 러시아, 특히 트럼프가 상당히 친하다고 하는 그 지도자들의 면은 좀 세워줘야 되잖아요. 예전에 이제 특히 사우디가 과거에 미국의 아주 절친한 우방이었는데 그 균열이 갔던 시기가 2014년에 오바마의 어떻게 보면 셰일가스에 대한 그 활발한 그 채굴에 기인한 거거든요. 결국 이래서 유가가 $40 이하로 떨어지고 사우디가 한 번도 발행하지 않았던 채권을 무진장 발행하게 되고 정부 부채가 없었던 나라였는데 정부 부채가 상당히 쌓이게 된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결국 사우디가 더 이상 미국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트럼프가 러시아라든지 사우디가 어느 정도의 재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유가를 어느 정도는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유가의 급락에 따른 사실 에너지 기업들의 마진 하락은 별로 우려할 상황은 아닙니다.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미국이 대량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 에너지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겁니다. 사실 에너지는 전략 비축 그 자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수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가 충분해야 돼요.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됩니다. 에너지 기업 중에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시추 채굴을 하는 업스트림, 그 다음에 저장을 하고 보관을 하고 유통을 시키는 미드스트림, 휘발유라든지 이러한 형태로 소비자에게 파는 다운스트림 세 가지가 있는데 결국 업스트림이나 이 미들스트림이 트럼프 시대는 상당히 유망한 종목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에너지를 통칭하는 ETF인 XLE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 ETF에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유망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 지금 이 관세의 그 한파 속에서도 에너지 기업들은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 저는 트럼프 시대에는 트럼프의 그런 전략, 우리가 적극적으로 돈을 벌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 그러면 미드스트림 기업들이 상당히 유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주요 유망한 에너지 관련 ETF가 미드스트림 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AMLP와 EMLP 두 가지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가 1기 때 보면 사실 오바마 정부 때 거의 8년 동안 공들여서 만들었던 도드 프랭크를 무력화시켰거든요.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향후에 이제 미국 소재의 은행들이 아니면 증권사들이 수익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판단을 한 거죠. 사실은 이제 금년에 바젤 3에 대한 그 미국 은행들의 적용을 봤거든요. 즉 은행들이 보통 위험 정도를 산출할 때 쓰는 보통주 자본 비율이라든지 티오1 자본 비율 같은 그런 위험 가중치가 상당히 늘어나서 결국은 그 비율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미국 은행들에게 적용이 될 경우에는 미국 은행들이 위험 자산의 투자가 훨씬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위험 자산 가격을 좀 흔들리게 할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결국 트럼프는 아직은 행정명령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바젤3의 미국 은행 적용을 배제하는 그런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세 정책이 아마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이 감세 법안을 밀어붙일 때 은행 규제도 같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제 연준이 작년 9월에 금리를 50bp 인하를 하고 그 다음에 12월에 25bp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4.5에서 4.75의 기준금리를 보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연준은 금리를 더 내리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예상하지 못하게 급등을 했던 2022년에 발빠르게 대응을 못했거든요. 발빠르게 대응을 못하니까 급하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연준이 계획했던 기준금리를 내리려면 결국 트럼프가 관세 위협을 좀 더 완화시키고 물가 압력을 좀 더 줄여줘야 됩니다. 이제 아직은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현재 올리지도 내리지도 않겠다는 스탠스지만 기본적으로는 금리를 내리고자 하는 지금 스탠스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금리를 설사 내리지 않더라도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좀 더 유화적인 모습만 보여줘도 미국의 장기 금리가 좀 더 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장기와 단기 금리 간의 차이가 점점 커지는 거죠. 이 부분은 은행 마진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행들은 보통 단기로 조달을 하고 장기로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거를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 거고, 예대 마진이 클수록 은행의 수익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트럼프 정부에서의 은행 산업은 상당히 좀 불리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관세는 분명 위험 요소입니다. 근데 이 방위라든지 우주 산업은 기본적으로 단기로 끝날 산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관세를 매긴다고 해서 예전에 뭐 한때 유명한 개그맨이 맨날 이제 후배들한테 술 사주는데 뭐 술값이 100만 원, 200만 원 나오니까 후배들이 한 번은 저희가 내겠습니까? 이러니까 야, 빚이 7억 있는데 7억이나 7억 100만 원이나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본질은 변하지 않는데 뭐 어떠한 군더더기가 좀 붙어서 산업이 발전하는데 저해가 되지 않겠냐 이런 질문으로 들리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그 원래 민주당원이었던 그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를 하면서 사실 선거판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일론 머스크 자신이 관여하고 있는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거든요. 스페이스 X가 화성에 가는 겁니다. 트럼프도 1기 때 이미 이런 징조를 보여줬어요. 결국 2017년에 국가우주위원회를 이제 재건을 했고 이제 냉전이 끝났을 때 해체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르테미스라는 달 유인 착륙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 화성으로 가자. 거기에 대한 기술 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우주군 창설, 우리 80년대 소련을 이기기 위해서 미국에서 스타워즈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죠. 결국 2기 때도 민간 우주 부문하고 협력을 할 것으로 전 예상을 하고 있고 그 가장 이제 중심에 서 있는 회사가 이제 스페이스 X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방위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유럽에 돈 많이 안 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럽이 지금 재무장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원래는 그 1920년대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절대 재정 적자나 과다한 지출을 자제해 왔습니다.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 새로운 독일 내각이 들어서면 상당한 그 변화가 예상됩니다. 결국 재정 지출을 어마무지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트럼프가 안 지켜준다 그러니까. 그리고 독일은 핵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장하기 위해서는 무기를 사야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럽하고 미국하고 상당히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이 미국에 무기를 사줄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벌써 전투기는 미국과 안 샀답니다. 독일하고 프랑스는 정말 역사적으로 엄청난 라이벌이었잖아요. 이제 더 이상의 그런 평화로운 시대가 어느 정도 끝나고 전쟁의 위협에 결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었을 때는 중장기적으로는 방위산업, 우주산업은 상당히 유망할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겠지만 그 비용은 발전을 위한 어떻게 보면 마중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세를 가장 지금 키 팩터로 가지고 무기를 삼는 이유는 결국은 미국 안에서 공장 지어라, 미국 안에서 개발을 해라 이거거든요. 그럼 결국 미국 안에서 제조업을 키우려면 공장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생산품을 운송할 수 있는 인프라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전력이 무진장 들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의 그 경제를 계속 우상향하게 만들었던 그런 AI의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지금 데이터 센터가 상당히 붐이잖아요. 결국은 인프라 산업이 트럼프가 생각하는 그런 인프라 지원 정책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다만 트럼프 1기 때하고 좀 다른 점은 한 가지가 있는데 트럼프 1기 때는 정부 주도로 인프라 지원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공화당 정책이 아니거든요. 인프라를 갖다가 정부가 지출하는 부분은. 그래서 지금은 반협박을 해서 해외에 있는 민간 기업들이 직접 투자하게 합니다. 그게 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부동산이라든지 건설, 인프라 쪽에 포커스를 맞춘다 그러면 그동안 개발이 뒤처져 있던 미국에서 개발이 일어난다는 것은 분명히 호재죠.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하고 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콧 벤센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장기금리라고 했잖아요. 이 장기금리가 공교롭게도 이 부동산 모기지 금리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장기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내가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는 자금 원천에 자본 비용이 내려간다는 얘기죠. 자본 비용이 내려가면 그만큼 마진이 많이 남을 수 있으니까 부동산 개발에 상당히 큰 힘을 쓸 겁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이 이 코로나 이후에 가처분 소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결국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부동산 건설, 그 다음에 인프라가 상당히 유망할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 이제 건설 회사들, 해외에 나가서 건설을 하고 있는 회사들에게는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이 상당한 호재라고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그 폐허가 된 그런 전장들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많은 비용을 지불해가면서 우크라이나는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거기에서 실제로 재건 사업에 뛰어든 업체들은 상당한 호재를 볼 수 있다. 페이브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많이 이제 생소해합니다. 글로벌 X라고 미래셋의 그 해외 자회사죠. 글로벌 X가 운영하고 있는 ETF인데 기업의 특색을 보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페이브가 추정하고 있는 그 인프라 인덱스 자체가 가장 비중이 큰 기업이 뭐 한 3%, 4%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ETF의 그런 정의에는 상당히 딱 떨어져 맞는, 들어맞는 그런 회사입니다. 어느 정도 자산도 상당히 크고 84조 정도 되니까 우리 돈으로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인프라에 팔로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건설이라든지 부동산 이쪽까지 포함하고 있는 그런 상당히 보편한 ETF이기 때문에 좀 무난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지금까지 트럼프 2기 정부에 들어서서 현재 상황하고 그 다음에 유망한 ETF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짚어봤는데요. 지금 관세 때문에 많이 우려하십니다. 특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15%, 20% 이렇게 떨어지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테슬라에 투자하신 분들은 많이 좀 눈물을 지을 수 있는데 절대 멘탈을 잘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펀더멘털리 구조적인 이슈라기보다는 트럼프가 항상 얘기하는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구호를 사실 실현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볼 수 있고 다른 나라들이 약간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미국은 상당히 많은 그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설명드렸듯이 트럼프 시대의 유망한 산업들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많이 맞추시고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투자의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